고급져요. 좀 부담됩니다. 약간 부담돼요.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고급져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 화요일이야. 오늘 화요일이야? 오늘 수요일이잖아. 아이, 왜 이러노? 평하는 게 아니라 초롱이 변호사라고. 도시. 예. 아니, 영광입니다. 4시 인터컴 종료. 딱 살을 뺄 시간이 없을 정도만큼만 바쁜데 네, 계속 바빠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변호사님 뭐 이렇게 셔츠 걷으면 뭐 이래지 이런 거 아니죠? 아유, 뭐 예. 아닙니다 이게. 양팔 뭐 아 이렇게. 저것도 저렇게 네. 초롱이 변호사에서 초변이다 이렇게 캐릭터를 저희 제작진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좀 짓궂고요. 그리고 네. 나이가 다들 젊습니다. 제가 가장 연장자고 그래서 네. 이렇게 발랄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후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 수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특검법에 관련된 위헌성에 대해서 그 사건이라는 많은 판례가 사실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여쭤봐도 아유 그러니까 그 응. 곽수환 씨한테 제가 미리 한 말씀.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 곽수환 씨가 자꾸 저한테 허락 받고 질문한다고. 시청자들이 오해한다고. 제가 곽수환 씨를 무슨 질문하지 말라고 시간 없어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다시 한번 꼰대 논란, 꼰대 논란. 자꾸 뭐 저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같아요. 얘기가 아직도 나오나요? 뭐 제이 마요미님은 정중히의 논, 이재석의 꼰 뭐 이런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러잖아 지금 저렇게 캐릭터 잡으려고 지금 제작진들이 저렇게 짓게 하는데 저는 박형광 기자한테도 그렇고 곽수환 씨한테도 그렇고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제가 제재하거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정이. 답변 허락.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야, 확실하네요. 네, 오늘 방송 네, 답변 허락 받고요. 열받는다 진짜.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탐사보도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효능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한겨레 21의 이제 탐사보도 요걸 이제 많이 다루는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없었어요. 요거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 기사 내용이 무엇인지 권성동이 여기 왜 들어가는지 간단하게만 그냥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요 헤드라인 보시면 EDCF 요게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EDCF는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인데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개발도상국에 도로 깔고 다리 건설하고 요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협력 차원에서 이자 싸게 돈을 빌려주는 통상 이자율이 0.01 0.0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당연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운영을 하냐?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무슨 역할이냐? 이 돈을 쓸 때 어느 나라에 어떤 사업을 얼마 지원할지를 결정을 기재부가 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고 사업이 요거 괜찮은지 조사하고 실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이걸 수출입은행이 한다. 바야흐로 23년 11월 필리핀에서 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원래 우리나라랑 좀 협의를 하고 요런 거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그럼 우리 좀 요런 거 돈 빌려달라고 신청해도 될까? 이런 협의 과정이 통상 있대요. 그런데 이번 건은 23년 11월에 필리핀이 서로 상의도 안 했는데 야 우리 필리핀에 지금 한 350곳에 다리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한 7천억 든단다. 한국 너네가 한 우리 6천억만 좀 빌려줘라 라고 갑자기 서든어택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다짜고짜 차관 신청서를 냈다 그래요. 다짜고짜. 우리나라에서 우리 뭐야 이거 하고
11월에 그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정신 차려 보니까 다음 달 23년 12월에 필리핀 장관이랑 차관이 우리나라 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재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합니다. 필리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했고 다리 지을 때 너네 기업들도 와서 이렇게 공사하고 하면 좋잖아.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너네가 지금 신청한 거 한번 상의를 해볼게 하고 가요. 그리고 그 달에 기재부에서 심의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우리 국내 기업 상담이 됩니다.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야 필리핀에서 다리 짓는 거 하자는데 요거 할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 근데 아무도 집어가 모든 기업 안해 그거 못해. 기업에서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 우리가 이거 심사를 해보니 350곳에 다리 짓는 거잖아요. 공사 현장이 너무 많다.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 그리고 비용도 이거 꽤 들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사업이 잘 될지도 잘 모르겠고 찾아보니까 이거 옛날에 이런 비슷한 거에 부실 공사하고 막 부패 있고 그런 전력도 있네. 야 우리 이거 돈 못 빌려. 기재부 내부적으로 야 이거는 못 빌려주는 걸 하자. 우리 기재부 딱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이때 서든니 권성동이 등장을 합니다. 뜬금없이. 이게 24년 2월에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요때 권성동 등판. 그래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잖아요. 최상목한테 상목아 그 지원 다시 한번 검토해야지. 그 요거 필리핀에 요거 돈 빌려줘 하면은 그 필리핀 정부에서 뭐 광산 채굴권 이런 것도 오고 좋아. 다시 한번 검토해야지라고 권성동의 첫 번째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권성동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저희가 안 그래도 심의를 했는데 그거 사업 하겠다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자꾸 참여를 안 한다. 이거 쉽지 않다. 그랬더니 권성동이 거기서 야야 대우건설이랑 삼부토건 얘네도 좀 하고 싶다 그러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두 달 뒤인 4월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필리핀한테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냅니다. 야 우리 못해. 그랬더니 권성동이 이놈의 나나나하고 두 번째 압박이 5월에 들어가요. 이 두 번째 압박을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돈을 운영하는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 있죠. 수출입은행이 압박 뒤에 오케이 알았어. 한국수출입은행 필리핀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필리핀 차관을 데려다가 면담을 합니다. 오케이 얘기 들어보자. 그래서 필리핀 차관이 막 설득을 합니다. 야 해줘. 아니 좀 해줘라. 그리고 너네 이거 대우건설 있지 너네. 걔네가 하고 싶다는 의사도 있다. 우리가 관리 잘 하겠다. 이거 문제 안 생기게. 그래? 잠깐만 확인해 볼게. 여보세요. 저 수출입은행인데요. 대우건설이죠. 이거 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 저희 안 하는데요? 뭐야 이거.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야 이거 못해. 뭐 못한대잖아. 뭔 소리야 하고 수출입은행에서 만나가지고 면담하고 거절 의사를 밝혀요. 기재부도 거절, 수출입은행도 거절.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이 또 찐막 이제는 이놈들 봐라 장난하나. 내가 두 번이나 했는데 인생 3세판이다. 세 번째 압박이 들어갑니다. 수출입은행이 그렇게 거절 의사를 표명하고 그 달 말에 5월 말에 기재부 관계자들 내 의원실로 와. 권성동 의원실에 불러가지고 이거 외교관계 고려해서 다시 협의해라. 그리고 여기서 협박이 한 스푼 들어가요. 기재부 이제 사람들한테 뭐 얼마 전에 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사람들 정부 사람들 만났다던데 그때 무슨 외교적으로 결례범했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 너네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우리가 실수했다. 거절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협박성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너네가 외교 결례 범했다.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 3번이나 거절했던 이 사업이 24년 10월에 기재부에서 규모는 좀 줄였지만 다리 짓는 걸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표해서 승인을 합니다. 본격 집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죠. 이번에 네. 탐사보도 덕분에. 다행히 집행은 안 됐고. 왜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세 차례나 그러니까요. 끈질기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게 의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기재부가 3번이나 안 한다고 한 거를 굳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결국에는 성사를 시켰어요. 이 부분은 뭐 수사가 좀 성립될 수는 없을까요? 듣고 있는데 보니까 업무상 배임죄도 되겠는데요. 수출입은행에.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네. 삼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면서 국가에 어떤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게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이에요. 이거는 좀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돈이 집행되진 않았대요. 이게 작년 10월에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사실 얼마 추진도 못하고 이제 계엄이 터지면서. 네, 그러면 미수죠, 미수. 미수가 되군요. 미수도 있어요? 그럼요. 배임의 미수가 있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석의 경공특보입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되는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죠. 지난 7월에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2달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또 하는 겁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국인 체포 사건, 검찰 개혁안, 세제 개편안, 부동산 대책, 증시 대책, 질문과 답변이 오갈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기자회견을 많이 연다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기자회견을 너무 열지 않고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대통령이 도대체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망할 때, 그때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4번만 기자회견을 해도 불통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정치인의 책임윤리를 드러내 보이는 곳이고 그걸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자회견장에서의 대통령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의 경공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퇴근길에 뉴스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재석의 경공특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제가 같은 말을 서두에 하고 있죠. 진심입니다. 자, 세 분 나왔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고 환영의 댓글도 많으니까 그것도 좀 읽어드리면 좋겠네요.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호 연구원과 박수환 씨, 그리고 수요일의 남자 박지훈 변호사, 이렇게 세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미라님,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매일 많은 뉴스로 많은 감정 소모가 생기는 것 같아서 늘 보던 방송들을 줄이게 되었는데 경공특보는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특히 박지훈 변호사님 고정으로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 꽃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라는 낭만적인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은 다른 방송은 음성만 듣는데 이재석의 경공특보는 화면까지 같이 띄워놓고 봅니다. 저희가 그 시각화를 그때그때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자화자찬인가요 너무? 아무튼 저희 제작진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같이 화면도 보시면 좋겠네요. 민주님, 오늘도 열리라는 경공가족들 기다려지는 함께하는 오후입니다. 곽수산 씨의 웃음, 이봉우님의 깔끔한 뉴스, 박지훈 변호사의 코미디. 설명 아닙니까? 설명인데요. 이재석 앵커의 적절한 멘트 잘 들으면서 질퇴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 댓글 달리는데 박준 변호사는 법률적 해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웃긴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뭐 웃긴 얘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근데 약간 그 근황 차원에서 제작진이 제보를 줬는데 이봉우 연구원이 뭐예요? 뭐 1인 방송 같은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서 오늘 한번 좀 소개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미디어 인권 연구소, 미디어 인권 연구소 뭉클 소속이잖아요, 이봉우 연구원이. 그 전에는 이제 민원연에 계셨고요, 이봉우 연구원이. 근데 뭉클 해슈라는 채널이 있나 봐요. 우와. 네, 이거는 제가 몸담고 있는 미디어 인권 연구소 뭉클의 채널인데 원래 한동안 활용을 안 하다가, 왜냐면은 뭉클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활용을 못 하다가 윤석열 때문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래도 일이 많이 끊겼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하러 나오게 된 것인데 채널 놀리기가 뭐해가지고 제가 또 마침 최근에 낮 1시에 하는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놀리면 뭐하나 싶어가지고 혼자 또 제가 어쨌든 오후 늦게 여기 와서 뉴스 정리해야 되니까 연습하는 겸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 수익 창출도 안 돼요, 저 채널은. 저 바로 구독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미돈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화면에 가장 최신 영상이 이제 3시간 전에 저 썸네일인데 분홍색 저 지금 입고 계신 라이브죠. 너무 썸네일이 제목이 뭔가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사과 영상 같죠. 제가 혼자 하고 있어가지고. 더워요. 좀 네. 요 예. 네, 저게 사실상 가정집에 가까운 환경이기 때문에 아, 영권님이 웃는 모습이 예뻐서 살짝 웃는 그러니까요. 모습으로 썸네일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보면 어떨까. 민원 하나 넣겠습니다. 추경을 한다. 권성동 얼굴로 지금 저래 보이네요. 뭉클 해슈 많이 좀 구독을 해주시고 미디어 인권 연구소 뭉클은 그러면 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조금 좀 사업을 좀 따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좀 네. 노력해야죠. 네,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이제 새 정부에서도 네. 저희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이 참 그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아. 그 전문성과 별개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일도 끊기고 막 이런 것도 참 네. 심각해요, 그렇죠? 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얘기입니다. 우리 제작진분들도 너무 이렇게 또 홍보해주시는 마음이 따뜻하고 구독자분들도 지금 구독해주시면서 제가 들어가면 지금 3,000명 돌파. 아 그래요? 사이에 네. 그냥 아유 너무 3,000명 감사드립니다. 돌파. 그 1,000명 늘었다고 하죠. 아니요, 만 명이 되겠다. 야 이거 큰일 났네. 네. 저 혼자 몰래 하고 있었는데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경 써야겠네요. 큰일 났네요. 네. 저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썸네일이 없습니다. 대충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완료라는 댓글도 이어서 달리고 있고 구독 해슈 막 이렇게 달리고 너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명태균 게이트 바로 뉴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여기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그리고 최상병 순직 수사회와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돕고 있는 호루라기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호루라기 재단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호루라기 TV라고 채널이 있어요. 어허. 근데 거기가 이제 박은정 검사가 가끔 나오시거든요. 이제는 예. 못 나오시겠죠? 높은 자리 가셔가지고 박은정 검사가 나올 때만 시청자 수가 확 늘었다가 평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호루라기 재단의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좀 아니면 그 M&A 좀 하시던가요? 호루라기 재단은 다른 회사인데 어떻게 M&A를? 예, 호루라기 재단 네, 유명하죠. 그 네. 내부 고발자들을 공익제보자 지원하는, 돕고 있어요. 예, 재단도 네. 유명한 호루라기 재단도 함께 챙겨봐 달라고. 참 그 본인 채널도 지금 이거 제 채널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첫 뉴스는 이제 이봉우 연구원이 뚜껑을 열어주긴 해야 되니까 제가 이봉우 연구원이 오늘 준비해 오신 거 쭉 보다가 사실은 날마다 이봉우 연구원이 이 소식을 갖고 왔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늘 못했던 그 아이템을 오늘은 처음으로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좀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예, KT 소액 결제 피해 네. 이게 좀 점점점 뉴스가 좀 커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오늘은 첫 번째로 좀 소화를 해볼까 싶은데요. 예.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고 피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5월에 발생했던 SKT의 유심 정보 해킹에 이어서 이번에는 KT에서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쩐지 돈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런데 이거 대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무단으로 소액 결제가 됐는데 이게 해킹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내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가 되고 심지어 소액 결제하려면 내 개인정보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요새는 앱으로 하기도 하고 ARS로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거쳐서 소액 결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통보가 안 와요. 이 해킹의 사태가. 그게 그래서 지금 뒤늦게 이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려가 되시는 분, 특히 경기 광명, 서울 금천, 영등포, 인천 등지에서 지금 피해가 확인되고 있으니 혹시라도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휴대전화 그 통신사 앱이 따로 있습니다. KT면 KT, SKT면 SKT 앱이 따로 있죠. 그 앱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소액 결제 내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하. 네. 그러면 그 피해자라고 신고하신 분들은 그 즉각 인지는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만 소액 결제가 돼서 알게 된 경우겠네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소액 결제 자체는 문자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인증이 뚫렸잖아요. 사실 예. 자기 인증을 하면 이거 인증한 거 본인 맞아요라고 원래 문자가 오죠. 예. 그게 안 옵니다. 그게 안 온다. 근데 일부 사례는 소액 결제 사례 그것조차도 몰랐던 분들도 있고. 그렇게 네. 혼재돼 있군요. 네, 지금 케이스가. 그래서 피해가 사실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근데 저 속보에 따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전 속보인데요. 한 1시간쯤 전에 KT 소액 결제 피해액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집계된 것으로는 된다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8월 6일, 8월 초에 이미 유사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은 8월 27일 경기 광명시를 중심으로 번진 소액 결제 사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와 LG U+에도 조사 착수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에 민관합동조사단을 이미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기정통부가 브리핑을 했고 잠시 말씀해 주신 대로 KT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총 278건의 소액 결제가 확인이 됐고 네.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게 오늘 오전만 해도 125명에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나절 만에 거의 2배가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면 할수록 피해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사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해킹의 형태라고 합니다. 뭐 유령 기지국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발견된 해킹 사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우르르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요? 광명에서 8월 달에 처음에 이제 네.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정 지역에서 협소한 지역에서 발생을 해요. 이봉영 군도 광명 살잖아. 저는 다행히도 아직은 저 가족도 확인해 봤지만 뭐 써요? SKT요? KT? 제가 KT입니다. 아, KT요? 네. 불안하겠네. 그래서 아마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예.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이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8월 말에 사례가 확인된 다음에 경찰도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예. 한동안 한 열흘 동안 이 원인을 파악을 못하다가 9월 8일에 이제 과기정통부가 조사를 한 끝에 그 해킹 방식을 발견을 한 겁니다. 네. 일명 불법 유령 기지국이라고 하고요. 이 기지국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쓰면은 내가 전화를 쓰는 지역 주변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잡히죠. 네, 그래서 내가 전화를 쓰거나 막 개인 정보를 인증을 하거나 하면은 그 정보가 기지국을 통해서 뭐 그 통신사의 본국으로 가든 아니면은 데이터 서버 또는 뭐 은행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 기지국을 통해서 내 정보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불법 유령 초소형 기지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해킹을 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확인이 됐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런 기지국 사용 내역이 확인이 됐대요. 아하. 불법 기지국,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KT 기지국이 아니라 다른 기지국을 통했다라는 기록이 확인이 된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차에 싣고 불법 기지국을 옮겨 다니니 그 해커가 그 소형 기지국을 싣고 어떤 지역에 가면 예. 그 지역에서 핸드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만 해도 핸드폰 이용하는 순간 그 기지국으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입자 식별 번호와 개인 인증 정보가 가로채기를 당한 겁니다. 와. 근데 그 기지국에 접속됐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도 좀 이상해. 기지국에 연결되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은 이제 뭔가를 스미싱이라 그래서 네. 이제 링크를 누르게 영상은? 네. 유혹하게 네. 해서 그걸 눌렀을 때 걸리잖아요. 아는데 네. 아마 특수한 기술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보면. 기사를 보시면 영화에서 보던 방식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고요. 기지국의 특성상 내가 핸드폰을 쓰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만 해도 정보들이 많이 넘어간다. 무섭네요.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해커들이 거기서 빼낸 인증 정보로 소액 결제를 몰래 해서 주로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거를 사봐야 해커가 자기 집으로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추적을 당하니까. 예, 무슨 일이 그래서 아니지. 상품권을 구매해서 깡을 하는 거죠. 그걸 현금으로 바꾸는. 그러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상품권 구매했어요. 대부분 상품권 구매에 쓰였고 뭐 그 외에도 인증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재가입되거나 등등의 다양한 피해 양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KT도 이걸 숨긴 것 같습니다. KT도 이거를 최대한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거나 아니면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제목도 오늘 기사인데 네. 불법 기지국을 인지해놓고도 국회에는 이상 없다라고 KT가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로 확인된 사례가 8월 6일이기 때문에 네. 한 달 동안 사실 몰랐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례긴 하지만 저희도 살짝 전해드렸는데 7월 달에 이미 미국의 전문지에서 KT하고 LG U+가 일부 서버가 털린 것 같다라는 정보가 나왔었어요. 그때 우리 전했죠. 우리가 살짝 전해드렸는데 살짝 전했죠. KT와 LG U+가 우리는 털릴 리가 없다라고 거부를 하는 바람에 조사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KT에서는 이 무단 소액 결제가 발생했는데도 이건 해킹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8월 말까지도 고수를 했고요. 예. 심지어 9월 1일에는 경찰이 조사하다가 이거 소액 결제 무단으로 되는 거 심상치가 않다. 너네 해킹 같아라고 KT에 통보를 해줘요. 네. 그런데 9월 1일에도 KT는 우리는 뜯을 리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그 입장이 바뀐 거네요.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바뀝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9월 6일이 돼서야 통신사들 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9월 6일이 돼서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가 소액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뭐 신고하시면 청구 안 되게 카드사에서 청구 안 되게
막아놓겠습니다라고 9월 6일에 공지를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문제인 거죠. 사실은 SKT도 그랬고요.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고 책임이 있다고 잘못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항상 늦춥니다.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과징금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영업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속이는 거거든요. 국회 와서 속였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손해는 더 발생했고 저는 이건 뭐 추측이긴 하지만 옆에 수산시도 지금 털린 것 같은데 보니까 이상하죠. 다행히 아닌 것 같긴 아니에요. 합니다만. 수산 씨도 예. KT 쓰세요? 네.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KT 방금 연구원님이 얘기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이거는 SK 때 연장선으로 똑같다고 봐야죠. 그때 뭐 큰 처벌이 그렇게까지 안 나오니까 사실상 속여도 뭐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이 똑같이 작용한 것 같거든요. 네, KT도. 뭐 일단 과징금 무섭고 과징금 맞아봐야 이번에 SKT가 1,300억 가량 맞았는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네, 했다는 그것도 소식을 우리가 전했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안 1,300억 가지고 우리 승복 못한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위약금 물어주는 것도 7월까지 하고 그만. 7월까지 하고 연말까지 하라고 당국이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어요. 아 그거 안 싫다. 네. 그게 SK텔레콤입니다. 네. 돈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KT는 지금 저렇게 또 숨기다가 완전히 무슨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최첨단 해킹 기술로 뚫려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도 9월 8일에는 결국에는 이 불법 기지국을 이용한 해킹 방법이라는 것도 9월 8일에는 과기정통부가 확인을 했어요. 민간 조사단으로. 예. 그랬는데 9월 9일에 국회 보고할 때는 또 이상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무가당 주스님이 이거 통찰력 있는 댓글이네요. SKT 문제 있다고 KT로 갈아탄 사람들 웃자노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뭐 그런 형태예요 지금. LG로 바꾸면 또 거기서도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바꾸지 마세요. 어째야 되노? 그래서 일단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가 사실 가장 큰 걱정인데 아니 사실 근데 그 신기술이면은 진짜 이건 뭐 광명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 아니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 보안을 뚫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지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도 뭐 그건 지식 그 문과라서 지식이 제로인데 사실은 그냥 쓸 뿐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KT가 좀 뚫렸다는 거잖아요. 보안 그런 자기들 장비들이 네. 그 유령 기지국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뚫린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해커가 어디 가가지고 이거 설치해 놓으면 다 된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뚫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그러니까 일단 진짜 이게 영화는 잡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진짜 영화 같아. 앞으로 괜찮냐가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일단 K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결제 한도를 최소치인 10만 원으로 일단 축소를 해놨고요. 해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구 결제 안 되도록 신고하시면 근데 이게 미봉책이죠. 신고를 해야 이제 청구 결제를 안 하게 해준다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일단 과기정통부에서는 통신 3사가 일부 신규 초소형 기지국을 실제로 쓴대요. 그러니까 이미 통신사에서 기지국을 초소형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단 그거 다 차단한다. 그래서 확인되는 초소형 기지국의 연결은 일단 다 차단하겠다라고 과기정통부가 일단 밝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다행스러운 거라고 제가 뭐 전제를 하겠습니다만 LG U+ 부분은 뭐 피해 사례나 이런 건 아직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예, 뭐 없어야죠. 예,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SKT하고 KT까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고 네. 있고. 그리고 가입자 시민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소액 결제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원천 차단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플 들어와 봤거든요. 저도 KT라서 마이 KT 들어가시면은 이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KT 자체적으로 10만 원으로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저 똑같이 지금 30만 원으로 그냥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결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차단까지도 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앱에 가서 네. 가장 좋은 거는 KT 쓰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히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이 근데 어르신 분들은 또 대리점 가야 되니까.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나 소액 결제 원천 차단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소액 결제 일단은 아니라. 뭐 근본적이진 않지만 당장에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됩니다. 그러네요. 그건 좀 명료하긴 하네요. 네. 소액 결제를 원천 차단해라. 지금 뭐 소액 결제 차단했어도 결제된다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댓글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확인이 돼요. 이게 인증이 뚫린 거라서 인증 뚫고 들어가서 다시 열어놓은 거예요. 아하.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한 사례는 아직은 이게 극히 일부인 것으로 추정되고 아하, 예. 일단 원천 차단해달라고 말씀하시면은
일단은 급한 하여튼 부분 인증이 뚫렸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네. 이것저것 다 그 해커들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네. 무섭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또 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가지고 예, 이 얘기를 좀 먼저 오늘 해봤고요. 갑자기 이 궁금증이 생기네. 박준 변호사님 네. 나오시는 날이니까 보통 이렇게 막 통신사들이 이렇게 허술한 대응을 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단체 소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집단 소송제가 맞습니다. 있고 그게 약간 해설을 해주죠. 이게 쉽게 말하면요. 네. 소송을 이제 했을 때 단체 집단이 된다는 소송은 뭐냐 하면 한 명만 소송을 하더라도 그 재판 효력을 나도 가입자야 하면 그 판결문 갖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미국은 그렇습니다. 다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 일정 부분만 돼요. 증권 소송이라든지 특별한 구역만 이게 가능합니다. 통신사는 안 됩니다. 아. 된다 그러면 다 모여서 하죠.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내가 효과를 보려면 아하. 소송에 참여해야 되고 소송에서 결국 결론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고요. 또 다시 소송에 넣어야 돼요. 예. 옛날 같으면 우리 미국 같으면 판결문 갖고 이 판결문 그대로 그냥 가서 내가 가입 내용만 확인하면 바로 그냥 판결 효과를 봅니다. 배상금 같은 걸 바로 받을 수 그러니까 있는데. 실제로는 아. 기업한테는 불리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집단 단체 소송이 되는 게 매우 유리한 겁니다. 아하. 그렇게도 돼야 되고요. 어허. 그렇게 돼야 기업에서 조심하죠. 그렇죠. 이런 사태가 안 근데 발생. 왜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돼버리면 무진장 돌아서 손해배상이 너무 커집니다. 커지니까. 사실은 해봤자 10,000명이 하잖아요, 통상은. 10,000만 해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예. 만약에 이게 다 된다 그러면 100만 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100만 명이 서류만 갖고 얻어가면 서류만 갖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